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희순입니다. 올해는 2019년으로 홀수해였습니다. 매번 홀수해마다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사이버 보안 위협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SK인포스ec, 이큐스트와 함께 올해 어떤 사이버 위협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2002년도 위협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인포스ec 김성동 팀장, 김태영 랩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팀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SK인포스ec 이큐스 그룹 침해 사고 대응팀의 김성동 팀장입니다. 사고 현장에 나가 직접 침해 사고를 분석하고 있으며 최초 유입 행위 대응 방안까지 도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영 랩장님. 네, 이큐스트랩의 김태형 팀장입니다. 저는 업무가 신규 취약점 및 해킹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규 취약점과 방법론을 가지고 고객사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약 45분간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올려드리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정의 기념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19년 보안 위협을 리뷰하고 2020년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동 팀장님, 오늘 SK인포스ec에서 네. 이큐스트 팀이 다 나왔는데요. 이큐스트, 발음도 어려운데요. 네. 이큐스트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큐스트는 Expert Qualified Security 팀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버 위협 분석 및 연구 분야에서 검증된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인포스ec에서는 보안 전문가 조직으로서 시큐리움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안 기술 연구, 전략 해킹, 그리고 취약점 진단, 침해 서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두 분의 보안 전문가를 모시고 어떤 일이 올해 발생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사이버 보안 사고 끊이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19년 주요 해킹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주요 해킹 사고를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유형으로 좀 나누어 봤는데요. 우선 이번 장에서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뒷부분에서는 좀 해킹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해외 및 국내 지사 간 업무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MPLS 그리고 VPN에 네트워크 연계 취약점을 악용하여 대규모 악성 코드가 확산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이 사고로 이제 분석 업무 요청이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메일 그리고 AD, 머레어가 결합된 형태의 공격으로 특히 AD의 구조적 취약점을 노린 전용 악성 코드까지 등장하면서 그 위세는 정말 대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액티브 디렉토리를 노리는 공격이었죠. 네, 맞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정 솔루션 정상 파일을 변조하여 업데이트 파일을 유포시키는 형태의 공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 및 시스템을 노린 공급망 공격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클라우드 서버의 관리적 취약점 및 컨테이너 취약점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를 노린 공격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익명 게시판이나 기존 해킹된 계정 정보를 악용하여 크리덴셜 스토핑, 스피어 피싱, 스미싱 등 2차 공격으로 이어지는 공격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다양한 해킹 사고들이 보도됐던 것 같은데 올해 주요했던 해킹 사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공격이 실제 어떤 사고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19년 주요 보안 이슈를 기사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에는 설 연휴에 발생한 국내 배달 대행업체 1인 제트콜의 개인정보 2,600만 건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오픈소스 기반의 일렉서치 검색 엔진의 설정 취약점으로 노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노출된 정보에는 개인 신상 정보 외에도 민감한 금융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은 컸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월부터 개인정보를 다들 털렸습니다. 2월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2월에는 도커 런시 취약점이 발표되었는데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가상화 기반의 런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정 디스크립터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공격자가 호스트의 런시에 임의 명령을 덮어서 실행될 수 있는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취약점이 발표되고 나서 실제 다수의 기업에 이제 마이너 악성 코드가 설치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네,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악성 코드군요. 네. 3월에는 AD 타겟 크롬 랜섬웨어가 공격이 출현하였습니다. 공격자는 타겟 기업의 임직원에게 악성 코드가 포함된 메일을 발송하게 되고요. 임직원들은 첨부 파일을 클릭하게 되고 악성 코드에 감염되게 됩니다. 이후 공격자는 AD 관리자 계정 정보를 탈취하여 AD 장악 후 AD와 조인되어 있는 하부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대량의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공격 형태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액티브 디렉토리 맞습니다. 공격이네요. 네. 다음은 아서스 펌웨어 업데이트 서버가 해킹돼 정상 파일을 위장한 배포 파일이 사용자에게 배포되면서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악성 코드에 대량으로 감염된 사례라고 볼 수 네, 좀 있겠습니다. 글로벌한 이슈로 저도 이제 되게 네, 크게 맞습니다. 기사화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실제 뭐 100만 명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지만 실제 피해는 한 600여 대 정도로 영향권이 있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5월에는 중국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해커가 내부에 침입 후 API 키 그리고 이제 투팩터 코드까지 이제 탈취하는 침해람으로 480억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케이스가 기사로 발표됐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비트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정확한 원인은 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90여 명의 고객으로부터 50억 상당의 암호화폐를 하덜렛에서 탈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 국내의 모 암호화폐 거래소도 대규모로 탈취를 당했는데 네. 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린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7월에는 미국 최대 금융지주 회사인 캐피털원 개인정보 1억 번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캐피털원 운영 서버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유출된 정보에는 개인 신상 정보 외에도 민감한 금융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캐피털은 이 사고로 피해액만 한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정말 큰 사건이었죠. 그렇죠. 네. 다음은 스타벅스 고객 충전금 탈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해킹된 계정 정보를 활용해서 크리덴셜 스토핑에 의한 공격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네. 9월에는 국내 물리보안 기업 슈프리마의 관리 서버에서 약 23기가에 달하는 2,800만 건의 생체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얼마나 유출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생체 정보가 노출되었을 경우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고유 식별 정보이기 때문에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생체 정보 유출 건으로 되게 큰 건이었죠. 다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더 이상 안전한 시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개월간 24개의 머레어가 식별되었고 해당 머레어의 기능은 개인 문자 메시지, 연락처, 기기 정보들을 훔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C2 도메인에 조커라는 단어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조커 공격이라고 명명되기도 했고요. 24개의 앱 중에 특정 앱은 총 47만 건이나 다운로드가 되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11월에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5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특정 포인트 적립카드에 아이디 5만 개가 연동되어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조사 결과 앞서 말씀드린 스타벅스와 사고와 같이 기존 해킹 계정 정보를 악용하여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으로 개인정보를 한 땀 한 땀 유출해 나간 것으로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럽 국제공항의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던 도중에 이상한 프로세스를 하나 발견했고요. 그걸 확인해 보니 이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형식의 마이너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시스템 50%가 마이너가 설치되었고, 한 기업의 시스템들이 대형 채굴장으로 변한
최악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년 이렇게 해커들이 다양한 수법을 이용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사용한 취약점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부터는 저희 SK인포스의 관제 플랫폼인 시큐디움에서 탐지된 연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공격 통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해 준 대로 연간 주요 해킹 공격 이벤트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9년 가장 많이 발생한 공격 이벤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려 740만 건이 탐지된 SMB 관련 이벤트입니다. 해당 SMB 이벤트가 가장 많이 탐지된 이유를 좀 살펴보면 해커가 내부에 침입 후 레터럴 무브먼트, 즉 수평 이동과 그 악성 코드를 전파, 확산하기에 아주 용이하게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 5월에 발생한 MSI RDP를 노린 블루크립트 취약점이 공격 이벤트가 가장 또 많이 탐지되었습니다. 네. 해당 공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격이나 내부 침입 후 RDP 포트만 열려있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내부 서버를 장악할 수 있어 해커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역시나 외부와의 접점이 있는 웹 관련 이벤트가 많이 탐지되었습니다. 우선 공격 성공만으로 공격 서버에 DB를 탈취할 수 있는 SQL 인젝션 공격이 3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순으로는 업로드 아파치 톱킷 업로드 취약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웹 취약점의 정보를 찾는 스캐닝성 이벤트들이 주로 탐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티스 라우터 취약점을 노리는 IoT 관련 이벤트도 주요 이벤트로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해킹 사고가 그럼 발생하고 있는데 해커들이 되게 선호하는 통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통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다음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해킹 사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 사고 원인 비율 중 무려 42%를 차지한 이메일을 통한 공격이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전적인 방법인데 그렇죠. 여전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군요.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악성 오피스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는 케이스가 한 24%, 그리고 악성 URL이 본문에 삽입되는 형태의 피싱 메일이 12%, 그리고 무역 대금 거래 사기 형태의 스캔 메일이 6% 순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은 보안 설정 미흡으로 인한 해킹이 전체 비중 28%를 차지하였습니다. 설정을 안 해서 보안 솔루션을 갖다 놓고도 설정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실제 제가 이제 사고를 나가 보면 네. 이런 어이없는 케이스들이 이런 어이없는 더러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화벽의 접근 통제 미흡과 애니오픈 정책의 적용으로 인해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이 무려 16% 정도가 됐고요. 네, 작지 않은 퍼센테이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관리자 접근 페이지라고 이제 통칭해서 말씀드렸는데, 관리자 접근 페이지가 오픈되어 있거나 DB에 관련된 것들이 노출되어 있거나 네. 인증 절차가 누락되어 있거나 개발 인스턴스가 내부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설정들로 인한 사고가 12%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각종 웹노즈 아파치 등의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이 10%, 그리고 이제 이터널 블루 취약점이 4%, 도커 런시 취약점이 3% 순으로 소프트웨어 서버 취약점으로 해킹당한 케이스가 전체 비중 17%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시나 이제 웹 취약점, 그리고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한 악성 코드 감염, 그리고 이제 크리덴셜 스토핑, 블루포스 등 기초적인 계정 대입 공격으로 해킹되는 케이스가 3%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설정, 즉 기본만 조금 지키더라도 해킹 사고의 30%는 예방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지금 이 보시는 분들 중에 담당자들이 많으실 건데, 네. 이 담당자들은 이런 보안홀에 대한 지금 잘하고도 계시겠지만 보안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보안,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커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했어요. 네. 뭘 가져가고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기업들? 네. 다음은 이제 해커의 주요 해킹 목적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많이 좀 둔감해졌죠, 이젠. 네. 네. 근데 보시다시피 해커는 아직도 여전히 개인정보를 많이 노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국내 국외 전체 사고 비율 중 40에서 50%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유출 건수 무려 16억
건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유출 건수가 16억 맞습니다. 건이라는 네네.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노리는 게 어떤 거냐? 암호화폐입니다. 역시.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랜섬웨어, 코인마이너, 암호화폐 탈취 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파일 자체를 암호화하여 암호화폐 해제 목록으로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17%, 아예 그냥 시스템을 해킹하고 암호화폐를 직접 채굴하는 형식 공격 케이스가 12%,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를 해킹하여 암호화폐를 탈취해가는 케이스가 국내 2%, 국외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여 암호화폐를 탈취해간 피해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1,300억 원에 추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커 입장에서는 사실 암호화폐 같은 경우 해킹만 하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노린 공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네. 보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내부 자료 유출이 7%, 그리고 소스 코드 및 DB 변조가 5%, 그리고 기타 악성 코드 감염 및 해킹 경유지로 활용되는 케이스가 국내 12%, 국외 10%로 가끔 나타났습니다. 네. 아까 팀장님, 아까 발표에서 보면 그 이메일을 통한 공격이 여전히 계속 많은데요. 올해는 어땠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이메일 해킹 초기 유입 공격이 가장 많았다고 앞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5년간의 악성 메일 탐지 건수를 통계치화해본 데이터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년부터 18년까지 평균 30%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년에는 2015년에 비해 5배, 네. 무려 5배, 그리고 18년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 내 이메일 악성 코드 탐지 솔루션을 반드시 도입해서 임직원에게 이제 악성 코드가 전달되기 전에 한번 필터를 해주고요. 더불어 주기적인 임직원 이메일 보안 인식 개선의 교육과 모의 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이 웨비나 보시는 많은 기업의 담당자들이 저 이메일 보안 인식 개선을 되게 많이 문화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여전히 해커들이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 주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월별로는 어떻게 늘어났는지, 이메일 공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간 월별 이메일 악성 코드 탐지 건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이메일 악성 코드가 소폭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5월에는 3월에 발생한 AD 타깃 크론 랜섬웨어 공격 출현으로 플러드 아미 RAT가 이메일로 가장 많이 탐지된 것으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10월, 11월에 플러드 아미 RAT가 약간은 좀 줄어들고 이모텟 악성 코드가 상당히 많이 네. 유입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모텟 그리고 이제 플러드 아미라는 걸 제가 이제 RAT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악성 코드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모텟은 2013년부터 이제 출현을 하게 됐고요.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형식의 악성 코드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드 아미의 RAT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 상용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해커 그룹에 의해 소스가 유출되면서 악성 코드로 변형된 원격 제어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 좀 저희가 따로 그러니까 PPT를 좀 만들지는 않았지만 악성 이메일의 제목을 유입되는 제목을 좀 살펴보면요. 견적서, 대금 청구서, 계약서, 채용 의뢰서 등 우리가 실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업무 제목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 외에는 특정 메일 제목에 이제 랜덤 문자를 이제 삽입하는 형태의 메일이 이제 유입되게 되는데요. 메일 제목으로 필터되는 것을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악성 메일 제목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항상 이력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험하다 하지만 또 안 볼 수도 없는 제목의 그렇죠. 파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여전히 해커들이 고전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또 많이 침해 사고가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가장
맹위를 떨친 악성 코드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연간 가장 많이 탐지된 악성 코드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급속도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이모텟 악성 코드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플로드 아메 RAT, 그 다음으로는 겐드크랩, 그리고 류크 툴대시, 소드너키비 등의 랜섬웨어 종류들이 역시 가장 많이 탐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인베디드 리눅스 계열의 악성 코드로 그 IoT 장비를 노린 배슈라이트, 그리고 이제 키로그 기능이 있는 에이전트 테슬라, 그가 많이 탐지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코인마이너, 램코스 RAT 순으로 연간 많이 탐지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악성 코드까지 알아봤는데요. 전통적인 방법이죠. 피싱. 올해도 피싱이 되게 끊이지 않았는데 피싱의 현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획득한 계정 정보를 바탕으로 2차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간 피싱 앱 발생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1월부터 꾸준히 상승하다 7월에 최대 450여 건의 피싱 앱이 이제 탐지가 되고 있고, 네. 연간 3,000여 건의 피싱 앱이 탐지가 되고 있고, 평균 30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게 많은 수의 악성 앱들이 생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종이 이런 피싱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연간 탐지된 업종별 피싱 앱 건수를 살펴보면 거의 왼쪽에 좀 리스트를 보시면 거의 금융기관을 노린 악성 앱이 대부분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A은행은 아주 우월하게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A은행의 경우는 총 339건의 피싱 앱이 변종 앱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2019년 올해 한 해만 발견되었던 건수가 339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기관 외에도 공공기관, 특정 소프트웨어, 특정 기업을 사칭하는 앱도 발견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향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전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라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많이 공격받은 업종은 어느 것일까요? 네. 다음은 업종별 침해 사고 발생 비율인데요. 많은 업종이 타깃이 돼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는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IT 관련 업체로 최근 IDC를 노린 랜섬웨어 공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IDC를 장악할 경우 다수의 호스팅 업체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조 분야와 의료 분야로 해당 업체의 네트워크 구조적인 취약점을 이용하여 대량의 랜섬웨어가 설치되어 공장이 중단되거나 고객의 의료 정보가, 민감한 의료 정보가 담긴 파일이 암호화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우 치명적인 사례였네요. 따라서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제조와 의료의 경우 최근 공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침해 사고 발생 시에 높은 손실액과 민감한 정보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차가점을 두시고 보안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동 팀장님과 함께 2019년 보안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해커들이 이용하는 취약점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장님, 네. 올해 해커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취약점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네. 앞서서 김성동 팀장이 말씀드린 그 통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사례를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연계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보안 담당자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포인트를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T망, OT망 이렇게 제가 구분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공격할 때 IT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업장에 대한 PC에 대해서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을 전파를 시킵니다. 그럼 이 메일이 전파가 되고 그 사업장에서 PC가 감염이 된다고 했을 때 이 해외 사업장하고 국내 사업장하고 연결된 전용 회선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 있는 PC가 감염이 된 상태에서 이 전용 회선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관리자 PC가 악성 코드가 전파가 됩니다.
요거는 김성훈 팀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SMB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 전파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리자 PC가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된다라고 하면은 관리자 PC에서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게 끝이 아니라 미미카츠라는 해킹 툴이 실행이 됩니다. 이 미미카츠라는 툴이 지속적으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윈도우 계정을 탈취하는 데 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킹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리자 PC에서 미미카츠가 실행이 되고 계정 정보가 탈취가 됩니다. 그럼 이 계정 정보가 탈취된 상태에서 해커는 계정 정보를 탈취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관리자 PC에서 또 내부망을 침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트 스캔이나 정보 수집을 통해 갖고 내부 서버를 침투하는 시나리오가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관리자 PC에서 공정망을 침투하기 위해서 이러한 미미카츠를 통해서 정보를 또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터널 블루라는 것도 앞서서 나왔었지만 이터널 블루 취약점을 통해 갖고 공장망, OT망에 있는 서버를 저희가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을 해서 이 서버가 장악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생산 라인에 피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한 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그 해커들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렇죠. OT망까지 진출한 네네네. 이런 사례였습니다. 아까 또 우리 김 팀장님이 AD 취약점 사례로 인해서 네. 많은 그 사고조사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AD 취약점을 악용한 사례도 함께 네. 볼까요? AD 사고는 사실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해커도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좀 AD망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을 사용자 PC에게 전달합니다. 이 PC가 또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미미카츠가 실행이 되고 계정 정보가 탈취가 됩니다. 그래서 계정 정보 탈취가 끝이 아니라 이거 지금 사용자 정보하고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망에 대한 정보들도 수집을 합니다. 또 사용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옆에 있는 서버 관리자 PC에 또 악성 코드를 전파를 하거나 공격을 해서 또 다른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관리자 PC라고 설명은 써져 있는데 관리자 PC에는 여러 정보들이 다 분명히 담겨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D에 관련된 서버 정보와 계정 정보를 수집해 갖고 AD 서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수행을 합니다. AD 서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수행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AD 서버에는 시스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볼이라는 게 사용자 정책을 담겨놓은 사용자 정책을 담아놓는 폴더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폴더에다가 랜섬웨어를 업로드를 합니다. 이 랜섬웨어를 업로드하고 여기 보면 스타트업 GPO라고 되어 있는데 이 GPO라는 거는 이 서버에서 개개인 노드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려줄 것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고 일괄적으로 이 랜섬웨어가 위에 이제 랜섬웨어를 업데이트를 해놨죠. 이 랜섬웨어가 실질적으로 사용자하고 서버에 배포가 될 수 있게끔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PC나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거나 공격을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공급망 해킹 사례도 네. 올해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죠. 그렇죠. 공급망 네. 사례는 뭐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타겟을 두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그런 공급망 공격이 최근에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특정 다수라는 거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서버가 있습니다. 이 서버는 쉽게 설명드리면 업데이트 서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업데이트 서버는 기업에서 업데이트 파일을 올리고 그 업데이트 파일을 고객이나 개인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해커가 이 업데이트 서버를 장악을 하고 이 업데이트 서버에 있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업데이트 파일을 가져가는 고객사나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무조건 담아져 있겠죠. 그럼 해커는 그러한 파일을 수집을 해서 이 고객사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공격을 타겟을 두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보 수집을 통해 갖고 불특정 다수로 공격망을 공격하는 그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기업들이 네네.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예요. 그렇죠. 이런 컨테이너를 노린 공격도 있었나요? 네네. 컨테이너 취약점은 이제 컨테이너 용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클라우드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파란색 그림이 쉽게 말씀드리면 VMware에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조된 이미지 업로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VMware를 실행시키려고 하면 OS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변조된 해커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변조된 이미지를 여기다가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올려져 있는 이런 이미지 파일을 서버에서는 사용하게끔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 서버에서 실행을 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 이 변조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시키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서버들은 채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악성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좀비 PC나 좀비 서버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런처 서버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운데 있는 서버는 CNC 서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CNC 서버에는 여러 서버들이 물려 있습니다. 이 여러 서버들이 물려 있는데, 이런 여러 서버들이 물려 있는 요 지금 가운데 있는 서버에다가 악성 업로드, 악성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들을 업로드 시켜놓고, 마찬가지로 이걸 이용하는 서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그 파일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서버들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갖고 채굴을 하는, 그런 악성 행위를 하는 서버로 변질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이 쭉 써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중간 역할자들을 활용해서 공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부분은 앞서서 김성동 팀장이 이 런시 취약점을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발생했었던 CV 취약점 코드가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 CV 공격 코드를 활용해서 컨테이너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해서 이 서버를 자극하는 그런 취약점들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서버가 장악된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라, 서버에서 또 해커들은 정보 수집을 하고 이 뒤에 있는 연관되어 있는 서버들을 침투하기 위해서 별다른 정보를 수집해갖고 공격하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컨테이너 사용이 또 늘어나니까 네. 해커들이 이를 통해서 취약점을 찾아내고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컨테이너와 연결된 것 같은데요. 이제 클라우드 사용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클라우드도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해커들이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공격 타겟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연구하고서는 공격을 수행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이 네트워킹 해킹 사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앞서서 말씀드리면 여기 파란 색깔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컨테이너인데 요거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얘하고 다른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의 집에 있기는 하지만 얘하고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커는 요 클라우드 서버를 침투를 해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해킹을 합니다. 그럼 요 해킹을 해서 이 옆에 있는 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옆에 있는 서버들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포트 스캔이 될 수도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런시 취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갖고 하나의 큰 내부 클라우드 서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연계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해킹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라우드를 노린 해커들의 활동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쵸. 올해도 역시 끊임없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 사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 피해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조금 이렇게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해커가 사용자한테 스미싱을 시도합니다. 또는 악성 앱을 악성 서버에다 올려놓고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럼 이 PC는, 스마트폰은 모든 분들이 사용을 하시니까 그 스마트폰은 악성 코드가 감염이 돼 있거나 악성 스미시 문자가 가 있겠죠. 그럼 이 사용자는 그거를 클릭을 하거나 악성 앱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 악성 앱에서는 여기 이렇게 HTML이라고 돼 있는데 대출을 유도하는 그런 악성 앱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HTML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예를 들면 이름이 뭐냐, 회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가 뭐냐, 넌 아이디 패스워드 뭘로 쓸 거냐, 이런 식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도된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은 그 정보는 고스란히 다시 해커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악성 앱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클릭합니다. 전화번호 클릭하는 이유가 대출을 상담을 해야 되겠죠. 내가 금융권에 대출을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할 텐데, 그 전화를 누르면은 정상적인 금융센터에 전화 가는 게 아니라 해커가 만들어 놓은 금융센터로 전화가 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정보나 그 금액은 정상적인 금융센터에서 정보가 전달이 되거나 대출이 되는 게 아니라 해킹을 가정한 해커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탈취된 개인정보 한 번 탈취됐다고 그게 다시 사용되는 사례가 탈취된 후에도 다시 사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많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개인정보가 탈취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디다 뭐 팔아먹어서 개인정보 한 건에 얼마다라고 했고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가져가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걸 가지고 금전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데다가 써먹는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A사에서 해커가 개인정보를 가져갑니다. 그럼 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A사에서 써먹는 게 아니라 B사에 접속을 해서 회원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뭐 아이디 패스워드 획득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여기서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B사에 접속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합니다. 그러면은 해커가 아닌 여기 정상적인 사용자로 로그인이 돼 있겠죠. 그럼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을 환전을 해서 해커가 가져가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오른쪽 보시면 이제 무역대금 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역대금 사기라고 거는 저하고 SK인포세카하고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뭐 개인정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계좌정보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서 가는데 그 이메일을 해커가 조작해서 SK인포세에게 입금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해커한테 입금할 수 있는 그런 악성 메일로 변조를 해서 전달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젊은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당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피해 사례를 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르신 분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해커는 또 그걸 노려갖고 개인정보를 보고 나서 어르신 분들 타겟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하고 그쵸. 있군요. 사실 무역대금 사기 이런 것들도 되게 오래된 공격 그렇죠. 방법임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연구소에서 네. 연구 R&D 비용을 뭐 해외 연구소에 송금할 맞습니다. 때 이럴 때도 네. 무역 사기가 네. 무역대금 사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의 사이버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과연 어떤 위협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인포색에서 여러 가지 사례 또는 저희가 연구했던 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2020년도 5대 사이버 위협 전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를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에 대한 스마트 X 취약점을 노린 해킹이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사업업과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례는 여기 있는 거 보면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야 이건 과거에도 있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커는 준비가 돼 있는데 그것을 타겟으로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좀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는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뭐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몇십 년 전까지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랜섬웨어가 과거와는 다른 고도화된 랜섬웨어로 변질이 돼서 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냥 출현하는 게 끝이 아니라 랜섬웨어에 대해서도 기업들도 많이 방어하고 개인들도 이제 보안 인식이 좀 인식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해커들은 그런 거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화해서 악성 랜섬웨어를 배포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IoT입니다. IoT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어디 가더라도 IoT는 다 있죠. 아파트에도 있고 뭐 기업에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키스트 그룹에서 상반기에도 사생활 침해에 관련돼 갖고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언론사에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2020년도에는 IoT 공격으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와 기업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토리 본넷이라는 게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지능화된 본넷이 등장을 해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많은 부분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클라우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기업들이 클라우드 사용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국내 사례는 그렇게 클라우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라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해킹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에 대해서 타겟으로 제로데이나 툴킷을 이용한 공격이
확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다크웹입니다. 다크웹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민간인분들이 다크웹을 접속을 하거나 혹은 다크웹에 대한 용어를 모르셨습니다. 다크웹이라는 용어를 아신다고 하더라도 다크웹은 일반적인 익스플로잇에서 저희가 웹브라우저에서 활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속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SNS를 통해 갖고 다크웹을 활용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크웹을 통해 갖고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거나 기업 정보가 노출이 돼서 2차 사이버 공격으로 악용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인포섹과 2020년 내년에 어떤 위협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봤는데요. SK인포섹 내년의 위협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5가지 위협에 대해서 좀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5가지 위협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3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단 가이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상반기, 하반기에서 보안 가이드를 홈페이지를 통해 갖고 배포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된다. 클라우드는 설정을 어떻게 하셔야지 안전적으로 운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가이드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셔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은 ICS IoT 진단 가이드입니다. 요거는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약 1,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ICS와 IoT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객사나 기업에서 피해가 없도록 진단자들이, 저희 SK인포섹 진단자들이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게끔 교육을 하고 고객사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끔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입니다. 이거는 자사 솔루션입니다. 자사 솔루션에서 가지고 있는 DB를 활용해서 위협 정보를 고객사에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라든지 공격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레포트를 통해 갖고 저희가 고객사에 지속적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레포트를 통해 갖고 최소한 혹은 기업에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에서에 대해서 자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MIC라고 되어 있습니다. MIC Security Intellige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공격자 IP를 이 서비스에다가 입력을 하시면은 그 공격자 IP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저희가 퍼블릭으로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행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퍼블릭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5대 위협과 저희가 SK인포섹에서 가지고 있는 3대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이버 공격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긴 시간 동안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두 분이 발표하시는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에 대해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토어 자체에 보안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에도 보안 취약점 앱 검출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동작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아까 보니까 뭐 피싱 앱이라던가 이런 악성 앱들이 되게 급증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저것만으로는 조금 찾기가 어려운가요? 구글을 믿으면 안 되나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자체에 뭐 저희가 뭐 사고조사를 나가서 뭐 그 현안을 정확히 저희가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체적으로 보안성은 갖춰져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백신을 사용하듯이 패턴 기반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그런 그 소스 코드의 점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에서 올리는 그런 데이터 자체를 또 검증할 때 그 홀들도 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이거는 조금 힘들어요. 사실 보안에 완벽한 것이란 없죠. 해커들이 항상 방어하는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취약점 발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해주는 것들 일정 부분 있지만 또 보안 업체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까요? 랜섬웨어에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CQDM DB에 축적된 랜섬웨어 정보 활용 방안,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랜섬웨어가 변종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네. 패턴 기반으로 막기가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CQDM DB, 인텔리전스 DB에서 탐지된 건 그 변종들을 빨리 이제 캐치해 낼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리포팅해서 패턴화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 자체를 조금은 저희가 빨리 인지하고 대고객들이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그 랜섬웨어를 알 수 있게끔 알리는 게 최대한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까요? 메일 첨부 파일이나 내용을 통한 감염 확률이 제일 높다고 했는데 포털 메일을 사용하는 사용자 감염 메일 비율과 기업용 메일을 사용하는 사용자 메일 감염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연이어서 일반적으로 기업용 메일은 보안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포털 메일을 사용하는 개인의 감염 비율이 높을 것이라 예상이 돼서 이렇게 혹시 이게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뭐 구체적인 사례, 뭐 기업과 이제 포털의 이게 유입을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한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네. 포털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지 포털 데이터는 사실 잘 정확히 분석된 건 없습니다. 네. 포털 쪽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포털 안에서도 그 내부적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처럼 그 악성 코드를 점검하는 로직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 내부적으로 포털에서도 악성 코드를 분류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악성 코드를 이제 메일로 이제 보내게 되면 그걸 차단해 버리죠. 네. 포털 쪽에서도.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웨비나 보신 분들이 어려운 질문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네. 뭐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실래요? 글쎄요, 저 김성동 팀장이 네. 한 얘기였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 드리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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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연구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공유해 네,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메일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솔루션은 있는 건가요? 있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특정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악성 이메일이 들어올 때 첨부 파일을 검사하는 형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악성 이메일 안에 포함된 그 악성 파일을 이제 실제적으로 VM에 돌려서 어떠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지 그게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주는 이메일 솔루션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솔루션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행위 기반 그리고 이제 URL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자체를 다 따라가서 거기에 있는 악성 코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또 다운로드 돼서 좀 분석하고 네. 또 이제 평판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게 악성 코드다 아니다를 또 분류해주는 그런 케이스의 솔루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메일을 깨끗하게 해주는 네, 그런 솔루션들이 이미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침해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안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네, 한데요. 오늘 다 수준이 높으신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사실 AD 취약점, 그러니까 내부까지 들어왔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AD의 관리자 계정까지 탈취가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럼 그 방법은 전에 없어요. 막아야 되겠네요. 물론 네. 그래서 AD 서버를 막는 것보다는 네, 네. 그 전에 사전에 있는 호를 먼저 막는 거를 좀 AD 고려를 까지 하셔야 될 것 같죠. 신청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메일을 통한 유입이 그러니까 내부단을 이제 장악하기 위한 그 초기 유입을 막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들어왔으면 지금 기사에서도 발표가 되고 여러 기관에서 발표가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AD의 공격에 대한 부분이 특정 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툴이 실제 저희도 이제 그걸 돌려봐서 이제 구현을 해봤지만 네. 그 윈도우 OS 자체에 그렇게 흔적이 많이 남지 않아요. 조사를 네, 해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지금 호스트 기반의 EDR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흔적들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흔적을 빨리 찾을 네,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초기 유입을 잘 막아라. 네. 그리고 아이디 그 관리자 계정, AD의 관리자 계정을 잘 이제 방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들어왔다고 하면 그 EDR 솔루션이나 뭐 이런 호스트 기반의 솔루션을 통해서 빨리 탐지해내고 빨리 찾아내는 게 급선.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겠네요. 네.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죠. 해커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침투해 오고 온 후에 이제 수평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저 AD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SK인포섹의 CQDM이 글로벌 보안업체가 제공하는 위협 인텔리전스와 비교했을 때 강점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국외하고 국내하고 공격의 형태는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 용도로는 저희가 국외보다는 국내에 특화된 공격들을 많이 탐지해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공격들을 빨리 찾아내고 거기에 방어책을 좀 제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글로벌보다는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 인텔리전스에 각 사이버 외국에 대한 그 사이버 위협들을 다 또 DB화 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해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국내 공격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공격에 조금 더 특화된 CQDM의 서비스를 함께 체험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까지 올해 SK인포섹과 함께 2019년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 팀장님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런 웨비나가 처음이라서 네. 그리고 또 목소리도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좀 갈라지고 그래서 좀 너무 죄송하고요. 우선은 지금 사실은 해킹 공격이 사고가 막 이렇게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뭐 1년 단위로 막 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 올 한 해 가장 많이 발생했던 공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공격이기 때문에 이런 위협에 대한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당장 뭐 또 내년에 뭐 어떤 걸로 뭐 다른 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대비책을 가지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안전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랩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뭐 10마디 말보다는 뭐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기술력으로 찾아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고 뭐 기업에서 필요한 보안이라고 하면 SK인포섹 언제든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K인포섹과 2019년 사이버 보안 이슈를 정리하고 2020년에 일어날 위협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쇼TV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